강원도 태백의 작은 마을, 깊은 산과 안개가 감싸는 그곳에서 준 김은 태어났다. 그의 집은 전통 한옥으로 조용한 마당과 작은 연못이 있었고, 봄이면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김현우를 존경했고, 어머니 은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인자한 어른이었다. 김현우는 시청의 감사과 공무원으로 원칙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작은 부정도 그냥 넘기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마을의 정의를 더 중요시했다. 그의 꼿꼿한 태도는 몇몇 고위 인사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다. 주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자랐고 퇴근 후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행정의 투명성, 권력의 책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어머니 은서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의 깊이가 깊은 분이었다. 그녀는 준에게 마음의 빛을 지켜야 한다고 늘 말하곤 했다. 사람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촛불 하나는 늘 켜져 있어야 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준은 또래보다 조숙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컸고 사회 문제에 관한 토론을 즐겼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법조계에 진출하겠다는 꿈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다. 그의 친구들은 준을 정의감이 넘치는 책벌레라 놀리기도 했지만 그의 진지함과 따뜻한 배려 덕분에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강원 지역에서 열리는 모의 법정대회에서 준은 첫 참가의 결승까지 올라가며 지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연설에서 말했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 무렵 아버지 김현우는 지역의 대형 토지 개발 사업에서 부정부패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그 개발 사업은 대기업 한민그룹이 주도하고 있었고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다수가 관련되어 있었다. 김현우는 내부 회의에서 그 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고 감사보고서 초안을 강하게 작성했다.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건 좀 복잡해. 그냥 넘어가긴 어렵겠더라. 은서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고 준은 어린 마음에도 왠지 긴장감이 감도는 걸 느꼈다. 며칠 후 김현우는 서울로 출장을 떠났다. 돌아온 후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은서는 그날 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준은 방문 너머로 부모의 대화를 엿들었다. 회사 쪽에서 사람을 보냈어.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뉴스에서 김현우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강원도 공무원, 개발 뇌물 의혹 조사 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지역 언론은 물론 SNS상에도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졌고 김현우는 단기간에 부패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준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아이는 뒷담화를 하고 어떤 선생님은 준을 불쌍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준은 믿었다. 아버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고했다. 그러나 믿음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3일 후 김현우는 자택 서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없었고 남은 것은 그의 손에 쥐어있던 감사보고서 초안뿐이었다. 준은 무너졌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하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옆에서 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나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버지의 죽음을 매 순간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이 왔지만 언론은 조용히 외면했다. 한민그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감사보고서는 불충분한 증거로 인한 폐기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 어머니 은서는 아버지의 죽음 후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병들어갔고 2달 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준은 17, 고등학교 2학년. 부모 없이 남겨진 그는 친척도 후원자도 없었다. 시청은 보상도 없이 사건을 정리했고 학교는 그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 정지를 권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명예,
미래. 그러나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 그의 마음 속에 살아있었다. 어머니가 말하던 그 촛불. 사람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촛불 하나는 늘 켜져 있어야 해. 주는 결심했다. 어둠 속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그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주는 할 말도 갈 곳도 없었다. 집은 이미 공매로 넘어갔고 마을은 조용히 그 가족을 잊어가는 중이었다. 친구들은 조심스레 위로했지만 더 이상 그의 삶에 끼어들 여유도 없었다. 어른들은 불쌍한 애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다. 며칠 동안 그는 친구의 창고에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갈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강릉행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부모가 죽고 마을이 외면하고 모든 것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서울역. 낯선 도시의 숨결은 차갑고 빠르며 무관심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분주했고 아무도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다행이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도시의 무관심은 곧 외로움이 되었다. 겨울바람 속에 앉아 있자니 그의 존재마저 투명해지는 듯했다. 며칠을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지냈다. 편의점 도시락과 정수기 물로 버티며 사람들의 발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다. 낮에는 종로 일대에서 전단지를 나르거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다. 일당은 적었지만 그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홍대 앞 작은 찻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차분한 음악, 그리고 안에서 조용히 차를 우려내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창밖을 보다가 준과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춥지? 안에서 잠깐 쉬었다 가렴. 그녀의 이름은 백영숙. 사람들은 백여사라 불렀다. 예전에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은퇴 후 조용히 찻집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 백여사는 준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내주고 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준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그 찻집을 찾았고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백여사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외면해도 진실이 너를 떠나는 건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는 들어야만 해. 그 말은 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다시 책을 꺼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감사보고서 초안, 어머니가 들려주던 비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믿고자 했던 법과 정해. 백여사는 자신의 다락방을 숙소로 내주었고 찻집에서 일도 맡겼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법학 입문서를 읽었다. 인터넷에서 관련 사건 기사, 비슷한 누명 사건들을 찾아 정리하며 하나의 의심이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누명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제거했어. 그는 사건이 보도된 시점, 한민그룹의 개발 사업 승인 일정, 시청 감사팀의 인사이동 내역까지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당시의 담당 검사는 벌써 은퇴했고 시청 내부 고발자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언론도 한민그룹과의 유착으로 침묵하고 있었기에 공식 채널로는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 영상 자료를 보게 되었다. 고 김현우가 사망하기 몇 달 전 지방감사관 회의에서 발표하던 영상이었다. 그 영상 속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투명하지 않은 개발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대로 승인한다면 이곳의 자연과 공동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영상은 준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려 했고 그로 인해 희생된 것이다. 준은 그날 밤 백 여사에게 말했다.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요. 제 손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백 여사는 잠시 말없이 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그 길을 택한다면 앞으로 더 깊은 어둠을 보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그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다면 너는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무언가를 믿고 싶었고 다시 무언가를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날 밤부터였다. 그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검찰 기록, 감사보고서 보존소를 찾아 하나씩 접촉하기 시작했다. 외면당하고 문전박대도 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버티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아버지를 죽인 건 자살이 아니라 조용한 살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지만 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싸늘했다. 겉으로는 찻집에서 일하고 책을 읽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준은 백 여사에게 받은 오래된 노트북과 도서관 프린트 자료로 스스로 조사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관련자들의 이름, 위치, 그리고 직책을 모두 정리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아버지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일이었다. 그는 먼저 아버지가 작성했던 감사보고서 초안을 입수하고자 했다. 보고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기록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전산 자료도 삭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예전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인 정하진 과장을 찾아갔다. 정 과장은 당시 감사과에서 함께 일했던 중년 남성이었고 아버지와 친분도 깊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정하진은 준을 처음에는 조심스레 대했다. 이제 그 일은 묻어둬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진실을 밝혀야 하는지를 천천히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도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도 거짓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오래 고민했었다. 하지만 그때 난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 김 과장은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게 그를 죽였어. 그날 밤, 정 과장은 준에게 오래된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초안 일부가 저장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분명한 부정거래 내역과 이해충돌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민그룹과 서울개발청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준은 손에 진 USB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의 삶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그는 백 여사의 찻집 뒷방에서 조심스럽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중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준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혹시 최근에 김현우 씨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하셨는지요? 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 사건은 끝난 겁니다. 전화는 곧 끊겼다. 준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백 여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시작했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빛을 켜려고 하니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날 밤 찻집 앞 유리창이 깨졌다. 누군가 돌을 던지고 달아난 것이었다. 유리 파편이 흩어진 바닥 위에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진실도 때론 묻어두는 게 낫다. 백 여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단순한 장난일 수 있다며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돌아갔다. 준은 분노했지만 더는 놀라지 않았다.
진실을 들추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구체적인 이름과 사건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당시 서울개발청의 부국장이자 현재 한민그룹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 이병철. 이병철은 여러 개발 사업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많은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늘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인물이었다. 주는 그가 핵심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위치는 너무나 높고 그의 권력은 너무나 깊었다. 혼자서는 무리야 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그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예전 신문에서 읽은 한 기사사회 정의를 위한 인권 변호사, 지금은 법대를 떠나 은둔한 지식인 유상현 변호사. 그는 백 여사에게 말했다. 그분을 찾아가고 싶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백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젊을 땐 너보다 더 뜨거웠지. 하지만 세상에 실망하고 돌아섰어. 그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넌 혼자가 아닐 거야. 며칠 후, 주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유상현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품에 안고 마음속엔 불안과 기대가 엉켜 있었다. 그 문을 두드리며 그는 생각했다. 이 싸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외로이 싸우다 쓰러졌지만 나는 그렇게 끝내지 않겠다. 불꽃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그림자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그리고 그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안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바로 유상현이었다. 주는 준비해 온 말들을 꺼내기도 전에 유 변호사가 먼저 물었다. 누구의 소개로 왔지? 주는 짧게 대답했다. 백영숙 여사님이요. 김현우 감사관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유상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들어와.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작은 책상과 오래된 서가가 있는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유상현은 조용히 차를 내오고는 말없이 준이 꺼내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죽음, 사라진 감사보고서, 정화진 과장을 통해 받은 USB, 그리고 이병철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모두 들은 유상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김 감사관은 내가 존경하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너는 짐작도 못할 거야. 그는 마지막까지 옳은 것을 선택했지만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지. 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유상현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들고 온 자료는 부분일 뿐이야. 이병철을 겨냥하려면 더 확실한 연결고리가 필요해. 내부 문건, 회의록, 혹은 자금 흐름. 그게 없으면 증거가 아닌 주장으로 치부될 뿐이다. 그걸 어떻게 찾죠? 주는 물었다. 그건 내부 고발자만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두려움 속에 침묵하고 있다는 거야. 유상현은 벽장 안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예전 사건과 인물들이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이병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몇 명의 관련자 명단도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아버지와 직접 일했던 서울개발청 실무자였어. 이름은 한도윤. 사건 직후 퇴직하고 잠적했지. 주는 이름을 노트에 적었다. 한도윤. 그는 준이 모으던 퍼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주는 유상현과 함께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다는 구청을 방문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직원 대부분은 바뀌었지만 한 명의 경비원이 그를 기억했다. 그분, 조용한 분이었어요. 마지막엔 불안한 눈빛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더니 퇴직하고 어디론가 가셨죠. 마포 어디라고 들은 것도 같은데. 단서였다. 준과 유상현은 마포 일대를 뒤졌고 마침내 오래된 고시원에서 한 남자를 찾아냈다. 그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불안이 묻어났다.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유상현이 신분을 밝히고 준이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끝까지 보호하려 하셨죠. 하지만 너무 거대한 벽이었어요. 우린 이길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한도윤은 당시 이병철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사인한 문서 사본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당시 문서를 회사 서버에 올렸는데 백업 드라이브가 한민그룹 건물 지하 데이터 센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은 이 말에 숨을 삼켰다. 대기업의 보안이 철저한 서버실에 접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 모른다. 유상현은 말했다. 우린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야 해. 불법 침입은 절대 안 돼. 우리가 가진 건 진실이고 그 진실이 힘을 가지려면 절차마저 정당해야 해. 그들은 전략을 바꿨다. 준은 한도윤의 증언을 기반으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준비했고 동시에 한민그룹의 자회사 중 하청업체 직원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과거 한민그룹에서 IT 관리직으로 일하다 퇴사한 젊은 남성, 이승호. 그는 당시 서버실 유지보수를 맡았고 내부 정보에 밝은 인물이었다. 그날 밤 누군가 몰래 서버 백업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걸 봤어요. 무서워서 말은 못했지만 제 노트에 그날의 로그 기록을 적어두었어요. 이승호는 결국 준에게 노트를 건넸고 그 안에는 데이터 백업 시간, 파일 경로, 관리자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밤 유상현과 준은 백 여사의 찻집에 다시 모여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정하진의 USB, 한도윤의 증언, 이승호의 로그 노트, 그리고 드디어 하나의 문장이 탄생했다. 이병철과 한민그룹은 김현우 감사관의 보고서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개발청 고위 관계자와 유착되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림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윤곽은 드러났다. 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겨울이었다. 그러나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어딘가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람은 그가 품은 작은 불꽃을 더욱 크게 타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새벽 3시, 찻집 2층 방 안은 조용했지만 공간을 채우고 있는 긴장감은 무거웠다. 준과 유상현, 그리고 백 여사까지 셋은 작은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정하진 과장의 USB, 한도윤의 증언 녹취록, 이승호의 로그 기록 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상현이 준비한 고발장 초안. 이걸 세상에 내놓겠다는 거지? 백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준이 대답했다. 지금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거예요. 유상현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기자 한 명에게 메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기자는 과거 유상현이 공익소송을 맡았던 시절 몇몇 진실을 함께 밝혀낸 적 있는 인물이었다. 이건 기사로만 끝나선 안 돼. 유상현이 말했다. 공개 기자회견이 필요해. 모든 자료와 함께 내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야 해. 나 하나 드러낸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내가 드러나면 누군가는 따라올 수 있어. 불꽃은 혼자 빛나지 않아. 퍼져야 진짜 빛이 되지. 며칠 뒤 서울 종로의 작은 언론사 사무실. 기자 최민지는 자료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단순 고발이 아니라 구조적 은폐야. 한민그룹은 물론 당시 서울개발청 고위층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최 기자는 기사 준비와 함께 익명의 제보자 보호 절차를 함께 고민했다. 하지만 준은 말했다. 저는 익명으로 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들의 거짓에 맞서다 이름을 잃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회견의 날이 다가왔다. 장소는 신촌의 한 시민단체 회의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몇몇 독립언론과 청년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유상현이 먼저 서서 말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밝히러 왔습니다. 이어준이 천천히 연단에 섰다. 손에는 아버지의 감사보고서 초안 사본이 들려 있었다. 제 이름은 김준입니다. 저는 5년 전 억울하게 부패 공무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김현우 감사관의 아들입니다. 공간이 조용해졌다. 플래시 소리만이 울렸다. 주는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어떻게 한민그룹이 개발 사업의 불투명한 계약을 주도했는지, 어떤 문서들이 은폐되었는지, 그리고 이병철이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침묵을 깨뜨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사는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SNS에 영상이 공유되고 일부 독립언론이 특집으로 다루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다. 또 하나의 복수극일 뿐이다. 진짜 증거는 있느냐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내 정하진 과장과 이승호가 공식 증언자로 나서며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JT코리아 방송국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날의 진실에서 사건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제작진은 준과 유상현, 제보자들을 인터뷰하며 30분짜리 심층 다큐를 만들었다. 방송 당일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방송 이후 포털 사이트에는 김현우, 한민그룹, 이병철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한민그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준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멈추지 않으면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협박이었다. 그러나 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유상현은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 그들도 너를 인식했어. 하지만 그게 곧 약점이기도 해. 우리는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야 해. 백 여사는 말없이 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흔들리는 사람 한 명이 중심을 잡으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통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한민그룹 개발사업 관련 서울개발청 비리 의혹 내사 착수. 드디어 고요했던 거대한 성벽에 첫 금이 생긴 것이다. 한민그룹 관련 비리 내사 착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언론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이슈였다. 몇몇 방송국은 진실을 밝힌 아들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SNS상에서는 김준 김현우 한민비리 해시태그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만큼 저항도 커졌다. 언론 뒤편에서 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유상현은 조용히 준을 불렀다. 우리가 열어버린 문은 이제 닫히지 않아.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가장 먼저 반격하는 건 법이 아니라 권력이야. 며칠 후 준은 검찰청으로부터 비공식 참고인 조사를 통보받았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이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조사실에서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제출한 자료는 일부는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시작한 진실이고 저는 그걸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유상현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 내부에 여전히 손이 닿는 인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국 한민그룹 측은 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언론은 다시 양분되었다. 일부는 준의 용기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감정에 휘둘린 미숙한 폭로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준, 괜찮겠니? 백 여사가 물었다.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에 걱정이 실려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후퇴할 곳도 숨을 곳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죠. 준은 이제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법정 첫날, 법정 앞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찼다. 청년들은 진실을 위한 재판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에 모였다. 하지만 한민그룹 측은 국내 최고 로펌을 선임했고 그 변호인단은 마치 군대처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원고 측은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였다. 피고 김준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였으며 고인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시도했습니다. 준은 침착하게 아버지의 보고서 사본, 정하진의 진술서, 이승호의 로그노트를 차례로 제출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한도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저는 김현우 감사관이 작성하신 최종 보고서를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삭제되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삭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이병철 당시 부국장이었습니다. 한도윤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웅성임이 퍼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즉시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은 치열하게 이어졌다. 이틀, 사흘, 일주일. 증인신문, 서류 검토, 영상 자료 분석이 계속되었고 여론은 점점 준에게 기울기 시작했다. SNS에는 김준은 영웅이다. 누군가가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중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준의 개인 생활은 무너지고 있었다. 찻집 앞에선 익명의 낙서가 반복됐고 모르는 번호로 협박 메시지가 수십 통씩 도착했다. 언론사 기자들도 준의 가족사, 사생활을 파헤치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김현우의 죽음, 정말 억울했나? 불우했던 소년, 이제는 분노의 상징. 백 여사는 모든 기사를 오려 벽에 붙여주며 말했다. 기억해. 사람들은 빛을 보기 전엔 언제나 어둠부터 이야기하는 법이야. 하지만 진짜 빛은 끝까지 꺼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결심 공판일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았다. 낡았지만 단정한 셔츠, 구겨진 재킷,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아버지, 곧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 드릴게요. 법정에 들어선 그는 변호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섰다.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재판장은 물었다. 김준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단지 제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누구의 대변인도 아니고 누구의 적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지낸 한 가지, 옳은 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판결 선고 일자를 공표했다. 본 재판의 선고는 3주 후 이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걸어나가는 법정 복도에는 조용한 박수가 번지고 있었다. 선고일이 다가오자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뜨겁던 뉴스는 다른 사건들에 밀려 메인 화면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옅어졌다. 그러나 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기다림은 짧지 않았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유상현은 말했다. 정의는 항상 이기지 않아. 법정은 진실을 말하는 곳이지만 때론 그 진실조차 묻힐 수 있어. 그러니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걸어온 길을 믿어야 해.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감당해온 시간, 맞서 싸운 순간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뛰었던 거리들, 그리고 법정에서 마주한 시선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진실이었다. 그 진실만이 지금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었다. 선고 당일, 법정은 꽉 찼다.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법학과 학생들, 그리고 몇몇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 소년이 정의를 외쳤던 그 여정을 지켜보려 모였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긴 문장이 이어졌다. 원고 측의 주장, 피고 측의 제출 증거,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법리적 판단. 그 모든 과정이 천천히 낭독되었고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본 재판부는 피고 김준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제출된 증거와 진술은 공익을 위한 표현으로 판단되며 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조용히 탄성이 새어나왔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주는 단지 숨을 깊게 들이쉴 뿐이었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다. 그날 밤 주는 찻집으로 돌아왔다. 백 여사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잘 견뎠구나. 너는 내 몫의 정의를 지켜냈어. 주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긴 건데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유상현이 한쪽에 앉아 중얼거렸다. 그게 바로 정의의 무게야.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길,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 며칠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김현우 감사관의 죽음에 대한 사후명예 회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민그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인사 조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병철은 잠적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검찰은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논란을 붙잡고 있었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청년 선동의 위험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정의는 중요하지만 사회 질서를 흔들어선 안 된다. 주는 이 말에 분노했지만 이제는 차분해지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진실은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건 이어지고 지켜지고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걸 시작했다. 그의 첫 움직임은 소규모 강연이었다. 대학의 작은 강의실, 시민단체의 회의실, 지방도서관의 문화관. 그는 어딜 가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가 들어주든 몇 명이 오든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반응은 다양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조용히 메모를 남기고 돌아가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공사는 투명한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흐름은 하나의 작은 단체로 이어졌다. 이름은 빛의 이름으로. 정의를 이야기하고 부조리를 기록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플랫폼이었다. 학생, 퇴직 공무원, 시민 기자, 법률 상담가들이 모였다. 그 중심에 준이 있었다. 백 여사는 말없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그녀는 말했다. 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키려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가고 있구나. 주는 고개를 숙였다. 감당하기엔 아직 두려웠지만 예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알았다. 정의란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앞으로 나아갈 때 완성된다는 걸. 그러던 중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름 없는 고등학생.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도 싸워보고 싶어요. 제 친구가 학교에서 부당하게 퇴학당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혹시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는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답장을 썼다. 네, 함께 싸워봅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빛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을 단 그 작은 단체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엔 단지 한 페이지짜리 웹사이트였다. 준이 직접 만든 간단한 블로그 형식으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와 법률 정보, 공익신고 절차 등을 정리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저도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의 말은 파문처럼 퍼져나갔고 그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침묵을 흔들기 시작했다. 준은 느꼈다. 자신이 지금까지 요롭게 싸워왔던 게 아니었다. 단지 모두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력해서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준다면 그 다음 사람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 그는 배웠다. 그래서 그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다.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고 어렵게 모은 후원금으로 자문 변호사를 섭외해 법률 상담도 연결했다. 유상현은 무료로 정기 세미나를 열어주었고 백 여사는 찻집 공간을 작은 모임실로 내주었다. 그렇게 빛의 이름으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에서도 온라인 회의가 열렸고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은 지방의 한 공장 노동자가 보낸 메일을 읽게 되었다. 내용은 이랬다. 노조를 만들려는 순간, 저는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법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고, 회사는 저를 불순분자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메일을 읽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장을 시작했다. 당신의 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아픔도, 싸움도 세상에 닿아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또 하나의 작은 불꽃이 붙었다. 이제 사람들은 준을 기자나 활동가, 혹은 운동가로 불렀다. 하지만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저는 정의를 말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언론사에서 공식적인 칼럼 제안이 들어왔다. 사회적 약자, 권력 감시, 공익 제보 관련 내용을 다루는 고정 연재였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승낙했다. 그 글들은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이 아닌 실제 사례와 법률적 지식, 그리고 경험이 담긴 조언으로 채워졌다. 그의 첫 칼럼 제목은 작은 불빛 하나로였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둠을 이기는 건 거대한 횃불이 아니라 작지만 끄지 않는 촛불입니다. 그 촛불이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다면 지금 꺼내주세요. 우리는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칼럼은 예상외의 반응을 얻었다. 수많은 공유와 댓글, 그리고 새로운 제보들이 이어졌다. 그중 일부는 지역 언론과 연결되어 실제 조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몇몇 시청 공무원의 갑질이 적발되기도 했다. 준은 그렇게 또 다른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다. 정의는 항상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되어 또 다른 이의 용기로 이어지는 연쇄였다. 하지만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방해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다. 빛의 이름으로 웹사이트는 세 차례 해킹 시도를 당했고 소셜미디어 계정은 수차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들이 준을 공격했고 정치적 선동가, 자기만족적 피해자라는 비난도 늘었다. 어느 날 준은 길을 걷다 누군가의 눈초리를 느꼈다. 낯선 남자가 계속 그를 따라오고 있었고 결국 좁은 골목에서 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 좀 조용히 해라. 세상이 너 하나 때문에 멈추진 않아. 준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멈출 이유는 없겠죠. 그 말에 남자는 씁쓸한 미소만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준은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틀린 게 아니었다. 진실은 늘 불편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가 무시해온 것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그날 밤, 주는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고요한 산중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 혼자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더 이상 침묵 속에 있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빛이 퍼지고 있었다. 작고 소박했던 빛의 이름으로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작은 공익 제보가 모여들고 청년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SNS 팔로워는 만 단위를 넘어섰고 방송국과 교육청, 시민단체들도 하나둘 협업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주는 떠들썩한 홍보보다 그 안에 진짜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 교사들의 강압적인 수업 분위기와 체벌, 비민주적인 학생회 운영 문제가 있다는 제보였다. 주는 주저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작은 학교였지만 학생들은 놀랍도록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력하지 않았다. 단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었다. 선생님이 너희 말은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했어요. 한 학생의 말에 주는 대답했다. 이제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말해도 괜찮아. 그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법, 기자에게 제보하는 방법, 공론화 이후의 대응 절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촉구 청원을 직접 만들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결국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그 일은 뉴스로 보도되었고 준의 얼굴도 다시 한번 화면에 등장했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이건 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권리에 대해 함께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제도권까지 흔들고 있었다. 몇몇 국회의원은 청년공익제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언론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평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일부 보수 언론은 준을 향해 선동적인 시민운동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물이라 비판했고 익명의 협박 메일과 전화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빛의 이름으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예고되었다. 준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유상현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너희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야.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언제나 권력을 이용해 흔들려고 하지. 그 말은 진심이었다. 변화는 쉬운 게 아니었다. 특히나 그 변화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든다면 더욱 그랬다. 그러나 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논리로 맞섰다. 인터뷰에서는 항상 차분했고 공익제보의 의미와 법적 정당성을 설명할 때는 누구보다 정확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여전히 경험이었다. 단지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닌 아버지를 잃고 진실을 찾아 싸우며 그 과정에서 직접 체득한 생생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안이 들어왔다. 처음엔 망설였다. 스포트라이트는 진실을 비추기도 하지만 때론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단호히 말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어요. 단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결국 주는 제작을 허락했고 2달 뒤 방송된 6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은 기대보다 낮았지만 방송 후 포털에는 김준, 빛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동시에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는 또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저는 김현우 감사관의 동료였습니다. 그가 죽던 날
이상한 움직임을 봤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주는 마음이 멎는 듯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아버지의 마지막 날에 대한 새로운 단서였다. 유상현과 상의한 끝에 주는 해당 인물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지금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나도 말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시 감사보고서 최종본이 작성된 날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관리자 중 한 명이 요장아들을 들고 급히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 파일,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새로운 불씨였다.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몰아간 결정적인 증거가 어딘가 남아있다는 의미였다. 주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 싸움, 다시 시작해야겠군요.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불꽃들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겨울이 끝난 서울은 아직 차가웠지만 어느새 공기엔 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주는 오랜만에 찻집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화면에는 빛의 이름으로 플랫폼 개편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았고 그의 이름은 이제 단지 공익 제보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외면적 변화 속에서도 준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진실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 그날 밤 만났던 옛 감사실 동료의 증언은 그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준과 유상현은 CCTV 영상과 예장하드 행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오래된 건물, 퇴직한 관리인, 폐쇄된 저장 시스템. 그 모든 단서들은 너무 희미했지만 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한 중고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중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관리인이 퇴직 후 팔았다는 낡은 외장하드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다. 준은 숨을 죽이며 하드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Final_report_HW. 그것은 김현우 감사관, 그의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작성했던 감사 보고서였다. 그 안에는 세부 계약서, 녹취록 요약, 이메일 캡처, 관계자 이름과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순간 준은 무너질 듯 울었다. 기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 이제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벅참이었다. 아버지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유상현은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오랜 싸움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그들은 곧바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고 이번엔 달랐다. 여론이 있었고 제도와 법률이 따라왔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 진실을 덮을 수 없는 시간이 지나 있었다. 한민그룹의 수뇌부는 줄줄이 소환되었고 이병철 역시 체포되었다. 몇몇 고위 공직자는 사표를 냈고 공공감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공식적으로 김현우 감사관의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청렴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정의를 지키려 한 그의 마지막 행동이 국가기록물로 보존된다는 발표와 함께였다. 그날 발표회장, 주는 어머니의 사진과 아버지의 노트를 손에 들고 무대에 섰다. 제 아버지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불씨를 받아 이제 또 다른 이들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중 속에서는 박수가 울려 퍼졌고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그 장면은 생중계로 전국에 전달되었고 그날 밤 김현우라는 이름은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 1위에 올랐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주는 다시 찻집으로 돌아왔다. 백 여사는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말했다. 넌 결국 아버지의 불빛을 다시 세상에 밝혔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불빛이 내 것이 되었지. 주는 조용히 웃었다. 이 불빛을 끄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요. 그는 빛의 이름으로를 정식 재단으로 등록했고 이사회에는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그는 운영자에서 물러나 조력자의 자리로 한 발 물러섰지만 그 정신만은 더욱 깊게 퍼져갔다. 해마다 김현우상이 제정되어 공공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전국 중고등학교에서는 청렴한 사회시민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날 주는 한 작은 초등학교로 강연을 가게 되었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진실을 말하면 무섭지 않아요? 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무서움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교실에 또 하나의 불빛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의 불꽃은 여전히 작고 조용했지만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 끝.